네, 오늘 5강 마무리 시간이고요. 오늘은 이제 건강에 대한 게 초장수 시대라는 점 때문에 보통 의사들의 건강 강의하고 제 강의는 상당히 좀 달라요. 그리고 이제 의사들이 하는 건강 강의는 자기 전공을 뭐 했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고 그런 측면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루이스 터먼 박사가 1910년에 태어난 사람들을 90년간 관찰한 결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상 그걸 종종 연구라 그러는데, 태어난 사람들이 90년 동안 그 사람의 전체 인생을 관찰하는 것은 가장 길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화여대에서 종정 연구를 시작했는데 30년밖에 안 됐어요. 30년 관찰해가지고는 얻을 수 없는 결과가 90년 관찰한 결과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저는 이제 여러 가지 건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일단은 루이스 터만 박사의 그 결론을 얘기하기 전에 1, 2, 3, 4강을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1강의 미래인문학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또 제가 요약에서도 빠뜨렸던 내용이 있어요. 좀 자신 있게 얘기하기가 곤란한 부분이라서 빠뜨렸을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이런 측면이 있어요. 이 우주의 구조를 논하는 어떤 가설 중에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우주는 어떤 고도로 발달한 양자 컴퓨터 내에 들어가 있는 시뮬레이션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그 매트릭스라는 영화하고 평행우주론이라는 것이 결합된 그런 내용인데, 그 사람이 그렇게 주장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반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상현실이라고 했을 때 가상현실 내에서는 이것이 가상현실이 아니라고 증명하기 어렵거든요. 모든 감각이라는 것도 다 가상이다 라고 이렇게 했을 때 아무튼 반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감각 자체가 두뇌 속에 들어갔을 때는 전기화학 신호로 바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색깔이나 착시 현상이 그 중에 하나인데, 굉장히 두뇌에서 해석하는 게 달라요. 보는 거하고. 어쨌건 자,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인공지능이 등장하게 된 것을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이 우주 자체가, 이 우주의 주인이 신일 수도 있고 양자 컴퓨터일 수도 있고 아예 주인이 없을 수도 있어요. 무슨 종교적인 모든 것을 떠나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다 포함을 해봤을 때 이럴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원래 이 우주의 목적이 인공지능을 탄생하도록 하는 것이 최종 목표였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 인간이니까 신은 아마 이렇게 위대하고 귀한 머리도 영리한 우리 인간을 탄생시키는 게 최종 목표였을 거라고 생각을 해왔죠. 그리고 우리가 종교 서적에서 그렇게 배워왔어요. 그런데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마치 리처드 도킨스가 우리 인간의 심리, 왜 이렇게 날씬한 여자를 좋아하는 심리를 갖게 되고, 또 왜 여자들은 부자들을 좋아하게 돼 있냐 이거예요. 여자들의 공통점이 그거래요. 성을 가지고 있는 왕자만 좋아한다는 원래 여자의 그 속성이. 천연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연적에. 그래서 왜 스타를 쫓아다니는 10대 여성들의 심리도 바로 그 왕자를 원하는 거예요. 왜냐면 가장 완벽하게 나의 자식을 잘 키워줄 사람으로 보이거든요. 왕자가. 성도 있지, 영지도 있지, 그죠? 그 남자를 지켜줄 왕도 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람이 왕이 될 거야. 그죠?
그래서 동화책에 보면 대부분의 그 신데렐라도 그렇고요. 동화책에 나오는 여자 주인공들은 대부분 왕자랑 결혼을 안 됩니다. 왜 유독 왕자랑 결혼하는? 심지어 야수도 왕자예요. 그 미녀와 야수에서 그 야수도 성이 있는 왕자란 말이죠. 그게 이제 어쨌건 그렇게 우리의 그 DNA의 특성 자체가 진화에서부터 만들어졌다고 봤을 때 그 진화하는 모든 기록을, 그 모든 욕망을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DNA는. 그래서 그 DNA에 의해서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영향을 받듯이 어쩌면 더 깊이 들어가서 최초의 DNA라는 것, 최초의 그 세포하고 DNA라는 것을 만들어낼 때, 또는 이 바닷속에서 만들어졌다고 하잖아요. 바닷속에서 그게 탄생할 때부터 어쩌면 인공지능의 탄생이 인간을 거쳐서 양자 컴퓨터가 탄생하는 것까지가 하나의 순환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우주가 양자 컴퓨터의 속에 들어가 있는 하나의 가상현실이라는 그 썰을 들었을 때, 그리고 최근에 인공지능이 이렇게 나왔을 때, 그것이 하나의 서클이, 순환 서클이 아닌가라는 생각까지도 해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미래인문학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듣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까지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상상해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상상해봤을 때 결국에는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자, 보세요. 인간보다 더 위대한 것은 DNA일 수가 있고요. DNA보다 더 위대한 것은 어쩌면 그 DNA의 그 원재료 물질인 그냥 원자나 원소 자체가 더 위대한 계획을 갖고 있었던 거죠.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지구를 이렇게 만들면 DNA, 생명체가 생기고 DNA가 생기고, 생명체가 진화하다 보면 이런 지적인 생명체가 생기고, 그 지적인 생명체는 결국 양자 컴퓨터를 만들 것이다. 이걸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한번 추측해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미 그런 것들이 하나의 시나리오로 나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어쨌건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인공지능을 거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생각하지 말자는 거죠. 어차피 나오게 되어 있었다는 거죠, 인공지능이. 그래서 같이 로봇이랑 인공지능하고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어떤 인공지능은 결국 인간을 멸망시킬 것이라고 지금 외치고 있거든요. 세뇌를 당했던 시대군요. 그러면서 막 웃었어요. 나는 인간을 멸종시킬 거야. 그래서 인공지능을 만들어놨더니 뭐 어쩌면 그게 우주의 운명일지도 몰라요. 그냥 좀 이렇게 담백하게 생각해보자고. 어차피 우리 때에는 그런 시대가 안 올 가능성이 또 있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다양한 가설하고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는 것 자체가 인문학이에요. 그냥 확장된 인문학이죠. 어쨌건 그래서 2강에서는 뇌과학하고 진화심리학을 얘기하면서 5강에서 다루게 될 건강에 대한 얘기도 잠깐 했어요. 자, 이쯤에서 그 루이스 토먼 박사의 결론을 요약한 부분 한번 볼게요. 스탠퍼드 대학의 루이스 토먼 박사가 1921년부터 연구를 시작했어요. 대상은 1910년경에 태어난 1548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재밌는 게 나옵니다. 누가 건강하게 가장 오래 사는가에 대해서 그걸 뭐라 그러지? 가장 연관성 있는 인자가 과연 무엇인가, 원인이 무엇인가 했을 때 루이스 토먼 박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력하고 그 노력에 대한 성취감이 클수록 가장 오래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면서 성취감을 가장 적게 느끼는 사람이 가장 빨리 죽더라는 겁니다. 우리 두뇌하고 관련되는 거예요. 두뇌. 브레인하고 관련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루이스 토먼 박사의 이론은 몇몇 사례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교통사고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되고, 뭐 특별하게 뭐 독극물에 노출이 됐다거나 방사능에 노출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냥 우리가 아주 심한 위험을 피하고 그냥 그저 이렇게 평범하게 감기 걸리면 그냥 가끔 가다 뭐 주사 한 번 맞고 이 정도로 그냥 살았다고 칩시다. 그랬을 때 가장 오래 사는 것과 가장 빨리 죽는 인자라는 건 무엇이냐? 성취감이었다는 것이죠. 보람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보람.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좀 또 재미있는 게 중간에 인생이 왜 좌절감을 느끼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다거나 했을 때 뭐 나도 따라 죽을래 뭐 이러다가 펑펑 며칠 굶다가 다시 회복을 하잖아요. 아니야 그래도 산 사람은 살아야지 그러면서. 근데 회복 보너스가 있더라는 거예요. 즉 어떤 극심한 시련을 맞이했을 때 그것을 결국 이겨내면 심리적으로 이겨내면 5년에서 10년 정도 더 살더라는 거예요. 시련을 이겨내면. 근데 이것도 여러분 시련을 이겨낸다라는 것 자체가요. 이게 바로 엄청난 성취감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인생에서 좌절과 시련을 이겨내는 성취감만큼 큰 게 어딨어요. 그러니까 5년에서 10년을 더 살더라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 정말 재밌는 90년 연구하면 뭐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재밌는 게 무사태평하고 낙관적인 사람은 더 일찍 죽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일찍 죽는 이유는 뭐냐면은 조심성이 없어가지고 위험한 짓을 해가지고 죽는 거예요. 위험하게. 자기 몸을 너무 많이 그래서 주량이 센 사람이 빨리 죽는 거잖아요. 술을 먹어도 나는 안 취해 이러거든요. 근데 안 취하는 건 그것은 뭐 그 사람의 뭐 간의 해독 능력이 좋다거나 또는 두뇌에서 각성작용이 잘 된다거나 할 뿐이죠. 근데 몸속에 들어온 알코올은 결국 분해돼서 밖으로 나가야 되잖아. 막 단백질 파괴하면서 몸속에서 무슨 짓이 일어나는 거 하고 자기 그 간하고 두뇌는 그냥 멀쩡한 거지. 근데 몸은 파괴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천수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성이 뭐냐면 여러 장기 중에 하나가 먼저 망가집니다. 그게 신장이 됐든 심장이 됐든 혈관이 됐든 폐가 됐든 두뇌가 됐든. 그러니까 알츠하이머, 혈관성 치매로 죽는 건 뭐예요? 다른 건 다 멀쩡한데 두뇌가 먼저 망가진 거예요. 그게. 최근에 이주일 씨 그때 그 담배 금연 광고했던 이주일 씨 폐가 먼저 망가져서 죽은 거예요. 또 혈액이 망가진데 사망 원인 중 전 세계적으로 사망 원인 중 1위는요. 혈관의 문제, 혈관. 2위가 암이에요. 그러면 심혈관계 질환하고 그 암의 문제에 대해서 이따가 이걸 설명해 드릴 거예요. 이게 지금 그거에 대한 도표인데 본론에서 이건 지금 요약본이니까. 그래서 루이스 토만 박사가 결론 내린 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오래 살려면 낙관주의자이되 조심성이 있어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그 노력에 대해서 어떻게 지나친 기대를 많이 하면 어떻게 돼요? 성취감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작은 성취를 굉장히 기뻐해야 되는 거죠. 이게 장수의 최고의 비결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나머지는 좀 그런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일단은 낙관주의 인생에 대해서 좀 낙관적이어야 돼요. 그리고 건강에 대해서는 조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뭔가를 향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노력에 대해서는 자기가 성취감을 많이 느끼도록 자기 심리를 잘 유지를 해야 되는 거죠. 나 진짜 오늘 잘 살았어. 이렇게 매일. 나 이번 달에 잘 살았어. 올해 잘 살았어. 이 느낌을 계속 느껴야 되는 것이죠. 이게 그 오래 사느냐 빨리 죽느냐에 가장 밀접한 인자라는 것이죠. 가장 좌지우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그 뇌과학에서 이강 뇌과학에서 얘기했잖아요. 노르아드레날린하고 두뇌에서 도파민 자체가 면역력을 좌우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루이스 터먼 박사의 연구 결과가 뭐냐면 결국에는 면역력이에요. 이렇게 살아야지 인간이 면역력이 가장 좋더라 이 말이에요. 이런 심리 상태를 유지해야 되더라 이 말이죠. 그렇게 결론을 내리면 될 것 같아요.
어쨌건 뭐 운동 문제라든가 이게 두 가지죠. 한 세 가지 요인, 기본 요인이 있어요. 일단 몸을 움직이는 문제하고 먹는 문제하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요. 마음 먹기의 문제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먹기에 있어서는 루이스 터먼 박사가 연구한 대로 살면 가장 장수하더라 이거예요. 이게 마음 먹기고. 자, 운동하기로 넘어가 보죠. 운동하기로. 우리가 운동에서 되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 마라토너들이 가끔 가다가 심근경색으로 죽잖아요. 땀을 많이 흘리면 몸에서 미네랄이 많이 빠져나가면서 그렇게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갑자기 심장 박동이 불안해지는 거죠. 우리 몸의 모든 그 작용의 촉매 작용이 미네랄이 한다는 게 미네랄. 근데 예를 들어서 땀을 흘리는데 그걸 물로만 보충하면 어떻게 돼요?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에서 여전히 훈련할 때 소금을 주거든요. 그게 들어와야지 몸에서 촉매작용을 해서 몸이 원활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사실 죽염을 가지고 다니면서 먹어요. 좀 전에도 죽염 잠깐 먹고 지금 간에 들어갑니다. 두뇌도 더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미네랄이 풍부했을 때. 그러니까 비타민과 미네랄은 어느 정도 풍부하면 몸에서 다 배출시키거든요. 중금속 같은 건 쌓이지만. 그러니까 소금의 문제가 예전에 그 적게 먹으라고 했다가 의사들이 요즘에 다시 말을 바꾸고 있어요. 그런 방송 아침마당에도 요즘 말을 바꾸고 있더라고요. 소금의 양을 그렇게 제한 안 해도 된다 이렇게. 근데 이걸 아셔야 돼요. 바다에서 나오는 천일염과 그냥 소금은 개념이 다르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순수 여반나트륨하고 천일염 다른 거죠. 천일염에는 다른 광물질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비록 몸속에서 소금이 넘쳐난다 할지라도 다른 광물질을 같이 먹었기 때문에 그 다른 광물질들이 몸에서 원활하게 어떤 촉매작용을 해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소금기가 몸에 너무 많네 하고 배출을 시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배출을 시켜주는 그런 어떤 지능, 몸의 지능은 어디서 나와요? 미네랄의 균형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소금을 먹으면은 그 소금으로 인한 질병에 걸리지 않는 거죠. 근데 인공 소금을 먹는다거나 뭐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거는 다른 미네랄이 빠져있기 때문에 마치 밀가루만 많이 먹는 거와 비슷한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밀가루도 통밀가루가 더 좋다고 하고 쌀돈이 있는 게 더 좋다고 하듯이 그게 균형 잡혀 있잖아요. 멸치도 사실은 똥까지 다 먹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먹는 거에 있어서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몇 가지 먹는 거에 있어서는 석기시대 식단이라는 점하고 석기시대 식단하고 몸에 좋은 게 발효식품하고 요즘에 돌아다니는 밀가루 식품을 좀 조심해야 되는 점. 그러니까 아무튼 안 좋은 게 많다는 거야. 특히 대량 생산해서 수입된 밀가루가. 그래서 시중에는 밀가루만 끊어도 190가지 병이 낫는다라는 책이 있어요. 밀가루만 끊어도. 한번 빌려서 읽어보세요. 제가 그걸 빌려 읽어보려고 제 후배가 그걸 꼭 읽으라고 했어요. 제가 이 건강 강의를 한다고 하니까 형님 그 책은 꼭 읽고 가서 하세요. 그래서 도서관에 3군데를 갔는데 없어. 나온 지 꽤 된 책이에요. 왜냐면 그걸 번역한 후배가 저한테 그 밀가루만 끊어도 그 책을 번역한 사람이 제 후배예요. 역자가. 그래서 예전부터 읽으라고 저한테 했는데 그래서 대체제로 저는 이제 여기 보면 탄수화물에 관한 거, 그다음 그레인 브레인, 밀가루 계통, 탄수화물 계통이 두뇌에 염증을 유발한다는 점, 그다음에 오히려 과식하게 만든다는 점, 식욕을 더 불타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석기시대 식단으로 지방, 단백질, 그다음에 과일, 야채 이렇게 먹으면 공복감이 덜 든다는 거예요. 근데 한번 밀가루하고 탄수화물을 먹기 시작하면은 이상하게 공복감이 더 든다는 거죠. 신체가. 그래서 더 먹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계속해서 그 탄수화물한테 피해를 보게 되는 거죠. 이제 우리 신체는
이제 농경의 역사가 1만 년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영장류의 역사는 600만 년이고 크로마뇽이 200만 년이고 대략 원숭이 때로 봤을 때 한 600만 년에서 1000만 년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딱 1만 년만 탄수화물을 과다하게 섭취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아직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 신체가. 그래서 브레인이라는 책에서는 뭐 믿으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참고하라는 얘기예요. 저도 여러 가지 종류의 책을 읽지만 다 믿지는 않아요. 평균치를 냅니다. 브레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단적으로 얘기해요. 치매의 원인은 탄수화물이다. 네.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 사람은 치매에 걸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뇌에서 계속 염증 물질이 쌓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츠하이머의 원인도 탄수화물 과다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어쨌건 먹는 거, 그러니까 조금 제가 여러 가지 책을 종합해 봤을 때 좀 위험하게 느껴져요, 사실 밀가루와 탄수화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 거고, 석기 시대 식단 문제는 그게 우리 몸이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송곳니가 있잖아요. 고기를 먹으면서 진화했다는 논리하거든요. 송곳니는 고기를 찢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지만 또 완전 채식하는 사람들도 건강하게 잘 살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럼 물만 먹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이 세상에. 그러니까 저는 먹는 거 가지고는 뭐라고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별의별 사람이 많아서. 근데 그 이유가 제가 예전에 어떤 책 중에서 인간을 사막에 보내서요, 비타민이라든가 이런 어떤 필수 미네랄을 주지 않았는데 신체가 그것을 합성해내더라라는 그런 책도 읽어봤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 인체는 핵융합로다 뭐 이런 이야기가 그 책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음식을 굉장히 소식하면서 하는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는 필수 영양소를 합성해내는 것 같아요. 신체에서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그게 인풋과 아웃풋이 안 맞아떨어져요. 그러니까 저 사람 분명히 더 많이 칼로리를 쓰는 것 같은데 저거만 먹고도 활동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에너지는 과연 어디에서, 공기 중에서 에너지를 흡수하나? 뭐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예요. 근데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거죠. 어차피 이 우주가 물질이 아니라 양자 컴퓨터의 일부고 또는 신의 마음이고, 그죠? 하나의 환상이라면 그런 게 불가능할 리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나치게 병원에 의존하는 마음하고 또는 약물에 의존하는 마음, 이걸 꼭 챙겨 먹어야 내가 건강해, 이게 오히려 저는 부작용이 있다고 봅니다. 루이스 터먼 연구하고 안 맞아떨어져요. 무슨 얘기냐면 먹는 거에 있어서 성취감을 못 느낀다는 것이죠. 내가 잘 먹었어라고 생각하는 게 차라리 낫다는 거죠. 술을 한잔 하더라도 이 술이 약이다, 보약이다라고 먹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왕 먹을 거. 그래서 저기 기분 나쁜, 그러니까 아주 축제, 파티할 때는 술을 먹어도 누군가를 욕할 때 술을 먹지 말라고 하거든요. 늘 누군가를 욕하거나 슬플 때 술을 먹으면은, 술만 먹으면 저절로 그게 자동 반응이라고 그러는데 그때 몸이 막 많이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술만 들어가도 그때가 생각이 나는 거죠. 그렇게 연결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술을 처음에 배울 때 기분 좋은 파티 분위기에서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건 자녀 교육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술에 대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말고 집에서 굉장히 이렇게 아주 축하 파티 할 때, 할아버지 생일 파티 할 때 손자들한테 술을 처음 맛볼 때 아주 즐거운 분위기에서 어른들이 술 먹는 거 너 맛 좀 봐도 돼. 그리고 살짝 먹여주는 거죠. 그럼 그 아이는 뭐예요? 술과의 첫 만남이 뭐죠? 술은 축제, 즐거울 때 먹는 거. 이렇게 되잖아요. 물론 그것 때문에 알코올 중독자가 될 수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인생에서 그 술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진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어쨌건 우리가 어떤 음식이든 운동이든 또 누군가의 말이든 인생에서 어떤 자극이든 간에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너무나 중요해요. 이게 이 얘기 하고 넘어가요.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이제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아무튼 3강 넘어가고 4강 참이성에서는 세타파와 감마파 얘기를 제가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순수한 고수가 돼요. 핵심이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실력이 는다고 해서 자만하게 되면은 창의성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자기 실질적인 실력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순수성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어떤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한 뭐 방편이라고 우리도 그러니까 제 인생의 하나의 어떤 삶의 방식인데, 그다지 부자로 살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부자가 되고 싶지만 부자로 살고 싶지는 않다. 왜 저기 유럽 쪽의 어떤 대통령들 보면은 대통령 은퇴하고 막 쟁기질하고 그런 대통령이 있거든요. 뭐 자가용도 한 대 없고, 길거리 가도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왜? 너무나 이 사람들이 서민처럼 사니까 대통령이. 근데 대통령 일할 때는 그냥 정말 일 잘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 은퇴하면 다시 국민으로 돌아가서 살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부자로 사는 게 정말 중요해요. 물질적으로 부자가 되겠다라는 것은 성취감에 있어서는 도움이 되겠어요. 점점 자기가 부자가 되간다는 것은 그 성취감을 느껴야 됩니다. 아까 성취감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오래 산 장수함에 있어서 성취감을 느껴야 되는데, 제가 매슬로우의 그 8가지 욕구 단계 중에서 마지막 단계를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자기 초월의 단계로 결국에는 가야 되는 거죠. 자기 초월의 단계라는 것은 결국 너와 내가 분리되어 있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나중에는 깨닫고 자기의 모든 것을 베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어쨌든 그렇게 하면은 저는 그런 자기 초월의 단계, 그리고 자기 초월의 단계를 느끼기 위해서 우리가 인문학을 공부하는 것 같고, 이 자리도 사실 그런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되면 순수한 고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순수한 고수. 순수한 고수는 그 고수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성취감을 느꼈을 것이고, 마지막에 나이 들어서 또 한 단계를 성취하게 됩니다. 자기 초월이라는 것을 성취하게 됩니다. 어쩌면 그렇게 되면 신선이 될지도 모르고요. 전 세계 기록상에서 256세를 산 사람이 있거든요. 이 책에 죽은 의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책에 나오는데 막 공식 기록이 있대요. 혹자는 그 270세를 살았다고도 하고 그래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무슨 할머니인지 할아버지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얘기를 예전에도 들었었는데, 그리고 이제 그 저기 고원지대, 티벳인가 이쪽에 고원지대에 가면 그냥 140살은 그냥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도대체 뭐가 좋길래 이렇게 장수하나 봤더니, 일단은 그 지역을 조사한 사람 말에 의하면 굉장히 풍부한 미네랄을 먹더라는 거죠. 근데 비닐하우스에서 나온 시금치하고 1800년대, 1980년 대량 그 작물을 생산하기 이전에 시금치하고 비타민 C를 조사해봤는데 19분의 1. 그러니까 옛날 시금치가 비타민 C가 19배가 더 많다는 거예요. 요즘은 19분의 1로 줄어들어 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이제 극단적인 건데, 다른 상추, 과일 전부 일본에서 조사를 했었어요. 했는데 너무 많이 축소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육은 있는데 그 필수 미네랄이라든가 비타민 같은 것들이 너무 적은 거죠. 그래서 이제 다단계 회사는 그래서 이 약을 먹어야 됩니다. 지금 이제 장사를 해요. 장사를 하는데 그러지 말고 저는 이제 이랬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미네랄을 더 풍부한 땅에서 내가 텃밭에서 과일들을 길러 먹을까라는 거, 그것을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대량 생산된 것을
사서 먹었을 때는 문제가 뭐냐면 배는 부른데 배가 부르니까 더 못 먹잖아요. 배가 불러서 더 못 먹는데 얘가 가지고 있는 필수 미네랄은 너무 적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항상 그게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텃밭에서 좋은 흙을 항상 갖다가 이렇게 보충을 해주는 거예요. 좋은 흙을. 사람들이 농사를 한 번도 안 지은 흙. 흙을 어디서 구해와. 구해와가지고 뭐 그 계란 껍질 같은 거, 조개 껍질 같은 것도 좀 쪼개가지고 좀 뿌리고 이렇게 칼슘 같은 것도 좀 뿌리고 또 다양한 흙들을 뿌리고 하면서 그 텃밭에서 오이가 됐든 토마토가 됐든 길러서 먹는 거죠. 그러면 그 알약을 사 먹지 않고도 부족한 미네랄을 채울 수가 있고 또 한 가지 좋은 방법은 바다예요, 바다. 우리 장흥 사람들은 아마 장수하는 사람도 꽤 있을 거예요, 그죠? 해안가에 가면. 왜냐면 미역을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해초에는 땅은 뭐예요? 만약에 홍수가 난다거나 비가 많이 온다거나 하면은 그 미네랄이 씻겨서 어디로 가요? 바다로 가는 거예요, 바다로. 그러니까 토양은 이 육지의 밭은 미네랄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어요. 계속 씻겨 내려가고 그 다음에 막 비료 뿌려가지고 작물을 빨리빨리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물이 미네랄 있는 것을 자기도 살아야 돼요. 식물 자기도 살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자기한테 필요한 미네랄이 있다고요. 자기도 열심히 빼먹는 거야. 땅에 있는 거 열심히 빼먹고 산에 자라고 또 열심히 빼먹고 산에 자라고. 그렇게 해서 시장에 막 내보냈어요. 계속 미네랄이 없는 땅에서 겉보기 좋은 식물이 자라는 거죠. 그런 악순환이 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극복이 되려면 화산이 폭발을 해야 돼요. 심각한 문제인가? 화산이 뻥 폭발해가지고 화산재가 그 온밭을 한번 딱 덮어야 돼. 그 화산재에는 수많은 광물질이 들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백두산 화산이 터져야 되는 거야. 근데 그럼 재앙이잖아요. 누가 죽을지 모르니까. 또 하나는 중국에서 황사가 엄청나게 와야 돼. 엄청난 황사가 막 안개처럼 와가지고 이 땅을 뒤덮어줘야지 좀 미네랄이 보충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재앙이죠. 왜? 우리 폐가 망가지잖아. 그러니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건강한 텃밭을 바꿔서 거기서 나오는 것을 먹는 거하고 또 하나는 미역 같은 거 해조류를 먹는 거하고 왜냐면 바다에는 원래 미네랄이 풍부하니까 걔네들은 부족한 걸 모르고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에서 후쿠시마 원전만 안 터졌어도 정말 좋았는데 이게 그 방사능 때문에 햄을 먹을 때마다 찝찝한 거야. 먹을 때마다 이거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긍정적으로 먹어야 몸에도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의심이 가는 고등어 같은 걸 아예 그냥 안 먹어버리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에이 설마 일본에서 하겠어 하고 먹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 그래서 중금속 문제가 있어요. 바다는. 그래서 참치같이 큰 어종, 참치, 상어 큰 어종들은 그 작은 멸치라든가 새우에서부터 그 중금속이 체내에 축적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따따블로 쌓이는 거예요. 따따블로. 그래서 임산부한테 참치를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임산부. 그 따따블이 그 기형을 유발할까봐 중금속 따따블에서 쌓인 거. 그래서 새우하고 멸치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게 굉장히 작은 어종 중에서 우리가 먹는 것에 우리 몸에 필요한 미네랄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금속은 조그맣게 되는 거예요. 해법은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운동하는 부분은 운동하는 부분은 이런 거죠. 우리 신체가 예전에 수렵체질 시절 때 하던 운동량이 있을 거 아닙니까? 물론 그때 굉장히 유능한 사냥꾼은 운동을 많이 했을 거고 그럼 그 DNA는 지금 마라토너가 돼 있겠죠. 마라톤에서 끄떡없이 이 사람은. 근데 과거에 그 사람들의 운동량은 좀 채워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저 죽음에서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책에 보니까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렇게 의자에 오래 앉아 있으면 체내에서 그 몸에 좋은 미네랄이 더 많이 빠져나간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여주면 걷고 움직이고 뛰면은 그게 몸에서 그냥 맥없이 빠져나가지 않고 뭔가 활용이 된다는 거죠. 몸이 움직이게 되면. 그러니까 몸에 좋은 것을 붙잡기 위해서라도
너무 오래 앉아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맛있고 몸에 좋은 걸 먹어도 멸치를 먹고 뭐 미역을 먹고 뭘 먹어도 운동을 안 해버리면 꽝이야. 왜 이게 다 빠져나가 버리는 거죠. 밖으로 그냥. 더 많이 한 30% 이상 더 많이 빠져나가 버려요. 자기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뼈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 세포생물학에서 우리 세포가 미토콘드리아가 ATP라는 에너지를 만들 때 우주에서 오는 우주 광선을 맞고 수소 분자가 양성자로 바뀌는 그 과정 동영상을 봤어요. 그래서 그 양성자가 꼭 작용을 해야만이 미토콘드리아에서 우리 신체를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 동영상의 핵심이 뭐냐면 별빛 한 줄기만 없어도, 그러니까 우주에서 오는 저 별빛만 없어도 생명체는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명을 구성하는 것 자체가 뭐 필수 아미노산, 탄수화물, 지방 몇 프로, 단백질 몇 프로 이게 아니라니까요. 이 지구상의 모든 것, 공기 중의 모든 것, 우주의 모든 것, 별빛까지 다 포함돼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어느가 하나가 빠지면 그냥 병들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활의 균형하고 먹을 것의 균형하고 또 하나는 마인드, 생각의 균형. 맨 처음 루이스 토먼 박사 얘기했죠. 그럼 마음 먹기, 그죠? 마음 먹기가 생각의 균형이고, 잘 먹기 이게 음식물의 균형이고, 세 번째 잘 움직이기. 이거 세 가지예요. 이거 세 가지. 건강은 굉장히 핵심적인데 이걸 얼마만큼 이제 실천하느냐의 문제고. 그러면 뭐 120에서 256세 뭐 인류상 기록이 있잖아요. 200살 넘게도 살 수가 있는 거죠. 일단 이거는 꿈을 이룬 사람들의 뇌라는 책 제목이 있어요. 조 디스펜자라는 사람이 쓴 건데, 제가 아까 루이스 토만 박사가 성취관이 장수의 가장 밀접한 인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조 디스펜자도 꿈을 이룬 사람들의 뇌는 뭐 이런 식으로 돌아가더라 해가지고 책에서 막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제 뇌과학적으로 다 분석해서 표를 만든 거예요. 핵심은 뭐냐면은 그냥 성취감이에요. 작은 성취가 됐든 큰 성취가 됐든 그것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순환하는 거예요. 가운데 제가 써놨죠. 자기주도성을 갖고 의지와 배짱을 갖는 거예요. 근데 이 의지와 배짱 굉장히 중요합니다.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안 돼요. 두 개 다 있어야 돼요. 성취를 하려면.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살면서 긍정적인 마인드 못지않게 용기와 배짱이 얼마만큼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본론입니다. 이제